국토의 90%가 모래뿐인 사막, 한낮 기온은 50도예요. 그런데 이 땅 밑으로는 나일강보다 오래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사하라 한복판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죠. 대체 이 물은 어디서 온 걸까요? 놀랍게도 이건 4만 년 전 사막이 아직 초원이던 시절에 땅속으로 스며든 화석수거든요. 그런데 이 물에는 아무도 쉽게 입 밖에 안 꺼내는 한 가지 대가가 숨어 있어요. 그 정체까지 오늘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지도에서 리비아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에 딱 붙어 있는 이 나라는 땅의 90%가 넘는 면적이 사하라 사막이에요. 나라 전체가 거의 통째로 모래 위에 얹혀 있는 셈이죠. 한낮이면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고 비는 몇 년을 기다려도 구경하기 힘든 곳이 대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토의 거의 전부가 사람이 물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고 지중해 바닷바람이 닿는 북쪽 해안, 거기에 인구 대부분이 모여 살게 된 거죠. 도시도 항구도 농사도 전부 이 좁은 해안선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나라는 이렇게 넓은데 정작 사람이 발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은 지도 맨 위 얇은 띠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사람이 한 곳에 몰리면 물은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어요. 해안 도시들은 오랫동안 땅 밑 얕은 지하수를 퍼올려서 버텨왔는데 인구가 늘고 뽑아 쓰는 양이 많아지자 지하수 수위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땅속 민물이 빠져나간 빈자리로 바로 옆 지중해에 짠 바닷물이 슬금슬금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마시던 우물물에서 소금기가 도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마실 물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리비아는 20세기 중반쯤 진짜 물위기의 문턱 바로 앞까지 몰려있던 나라였어요. 위로는 사막, 아래로는 짠물이 밀고 들어오는 사이에 낀 상황이었던 거죠. 바로 이 무렵 리비아는 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1950년대 나라 살림을 책임질 석유를 찾겠다고 사막 한복판에 시추 장비를 받고 땅을 뚫기 시작한 거예요. 뜨거운 모래 밑을 수백 미터씩 파내려가면서 다들 검은 기름이 터지기만 기다렸죠. 그런데 그 시추 현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추 현장은 엘쿠프라와 사리르라는 지역이었어요. 장비가 지하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자 예상하지도 못한 게 올라왔어요. 검은 기름이 아니라 맑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메마른 땅 밑에 웬 물이 이렇게나 많단 말이에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물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게 바로 누비아 사암 대수층이라고 불리는 지하 저수지예요. 쉽게 말하면 모래와 암석 사이 빈틈에 물이 스펀지처럼 잔뜩 머금어진 거대한 지하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땅속에 커다란 물탱크가 있다기보다는 축축하게 젖은 거대한 사암 덩어리가 통째로 깔려 있다고 상상하시면 더 가까워요. 규모를 들으면 좀 아득해질 거예요. 이 대수층은 리비아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 차드, 수단까지 4나라 땅 밑에 걸쳐 있어요. 넓이만 2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고 일부 추정으로는 26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죠. 한반도 넓이의 10배가 훌쩍 넘는 땅 밑이 전부 물을 머금고 있는 셈이에요. 담긴 물의 양은 약 15만 세제곱킬로미터로 추정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나일강이 무려 500년 동안 흘려보내는 물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강이 500년치 흘릴 물을 죽은 사막이 통째로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물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요. 이 물은 그냥 흔한 지하수가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이 물의 나이를 재봤더니 대부분이 수만 년 전, 그 중에서도 약 3만 년 전 다우기의 땅속으로 스며든 물이었어요. 일부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됐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물을 화석수라고 불러요. 공룡뼈가 화석이 되듯 아주 먼 옛날의 물이 그대로 지하에 보존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사실은 메머드가 걷던 시절에 내린 빗방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오래된 물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답은 사하라의 완전히 다른 과거에 숨어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쯤 사하라는 사막이 아니었거든요. 강이 흐르고 호수가 반짝이고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이른바 녹색 사하라였어요. 코끼리와 기린, 하마와 악어가 물가를 어슬렁거렸고 소떼를 모는 목축민과 사냥꾼들이 그 초원에서 살아갔죠. 실제로 사하라 깊숙한 동굴 벽에는 물과 가축, 사람을 그린 암각화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물결과 소떼, 헤엄치는 사람의 모습까지 새겨져 있죠. 지금은 모래뿐인 그 자리가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셈이에요. 그런데 지구의 자전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아프리카에 비를 뿌리던 계절풍이 서서히 약해졌어요. 약 5,000년 전부터 사하라는 빠르게 말라붙기 시작했고 초원은 물러가고 결국 지금의 거대한 사막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초록의 시절, 사암 깊은 층으로 스며들었던 빗물은 빠져나갈 길을 잃은 채 지하에 그대로 갇혀버렸어요. 위에서는 땅이 바싹 말라 사막이 됐지만 저 아래에서는 옛 초원의 물이 수만 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석수예요. 사막 밑에 흐르는 강의 정체는 사실 4만 년 전 지구가 남기고 간 초원의 마지막 흔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오래된 물을 그냥 땅속에 놔두지 않았어요. 이걸 실제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한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무모한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리비아는 이 오래된 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땅속 깊이 잠든 이 물을 통째로 끌어올려 사람이 사는 북쪽 해안까지 옮기기로 결심합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물이 잠든 곳은 저 남쪽 사막 한복판이고 사람들은 저 멀리 북쪽 바닷가에 몰려 살거든요. 그 사이를 가르는 건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낮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죽음의 모래벌판입니다. 그 위로 물길을 놓겠다는 거였어요. 계획은 1984년에 첫 삽을 뜹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 무려 5단계로 나눠서 몇십 년에 걸쳐 짓기로 하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진짜 스케일은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물을 뽑아 올릴 우물을 봅시다. 몇 개를 팠을까요? 무려 1,300개예요. 그것도 얕게 판 게 아니라 대부분이 깊이 500m를 넘고 가장 깊은 건 600m에 이릅니다. 600m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63빌딩 2개를 위아래로 이어붙인 깊이만큼 땅속을 뚫고 내려가 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우물 하나만 해도 대단한 공사인데 이런 걸 사막 곳곳에 1,300개나 박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깊은 바닥에서 물을 지상까지 밀어 올리려면 어마어마하게 힘센 펌프가 쉬지 않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실어 나를 파이프,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관 하나의 지름이 무려 4m입니다. 4m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 한 대가 그 안으로 통째로 쑥 들어가서 지나갈 수 있는 굵기예요. 관 하나 길이가 7m에 무게는 수백 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이런 거대한 관을 이어붙인 총 길이가 약 4,000km. 서울에서 부산을 4-5번 왕복하는 거리를 버스가 지나갈 굵기의 물관으로 채웠다는 뜻이에요. 남쪽 사막의 물은 이 관을 타고 최대 1,500km를 흘러 북쪽 해안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관을 그냥 땅 위에 쭉 늘어놓은 게 아니었어요. 뜨거운 사막 위에 그대로 뒀다가는 물이 다 증발해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땅에 깊은 참호를 파고 그 안에 관을 눕힌 다음 다시 모래로 두툼하게 덮어버립니다. 50도가 넘는 햇볕과 열기로부터 물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이 이 물길을 두고 지하 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모래 밑을 흐르는 강을 사람 손으로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관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였어요. 지름 4m짜리 콘크리트 관은 세상 어디에도 이걸 팔거나 그 먼 사막까지 실어다 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 이 파이프만 찍어내는 전용 공장을 통째로 세웁니다. 물이 흐를 길목에 공장을 직접 지어 특수 보강 콘크리트로 관을 하나하나 주조해 현장에서 바로 이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낮 기온 50도가 넘는 그 모래 위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먹고 자고 일할 수 있는 임시도시를 만듭니다.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생겨난
오직 이 공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독립된 마을이었던 셈이죠. 착공한 1984년부터 1단계가 완공된 1991년까지 이 사람들은 그 뜨거운 모래벌판 위에서 몇 년을 살며 관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짓는 돈 대체 얼마가 들었을까요? 최소로 잡아도 25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부분은 따로 있어요. 리비아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다른 나라에서 한 푼도 빌리지 않고 오직 자기네 석유를 판 수익만으로 전부 감당했다는 겁니다. 국제 대출도 외국의 원조도 없이 말이죠. 물론 실제 공사에는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기술을 들고 참여했지만 그 막대한 비용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리비아가 자기 힘으로 치렀습니다. 땅속에 검은 기름을 팔아 땅속에 오래된 물을 길어 올린 셈이죠. 자, 계획도 세웠고 우물도 팠고 반도 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모해 보이던 도전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991년 첫 번째 단계가 완공되면서 벵가지 같은 북부 해안 도시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쪽 사막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물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마침내 사람들의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진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하루에만 약 250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실어 나릅니다.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가 대략 2,500세제곱미터니까 그런 수영장을 하루에 1,000개씩 사막 밑에서 퍼올려 도시로 보내는 셈입니다. 그것도 매일같이요. 리비아 사람들이 쓰는 담수의 약 70%가 바로 이 지하에서 올라온 물이에요. 그런데 진짜 압도적인 장면은 하늘에서 봐야 보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리비아 사막을 내려다보면 온통 황토빛인 대지 위에 완벽한 초록색 원들이 점점이 박혀 있어요. 마치 누군가 컴퍼스로 그린 것처럼 동그란 초록 원판들이 죽은 사막 한복판에 돋아나 있는 겁니다. 일부는 지름이 1k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원의 정체는 센터 피벗이라고 부르는 회전식 관계장치예요. 밭 한가운데에 물을 뿜는 긴 팔 하나를 세워두고 그 팔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시계바늘처럼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물을 뿌립니다. 그러니 물이 닿은 자리만 딱 원 모양으로 초록이 되는 거죠. 그 원 안에서 밀과 보리, 귀리가 자라고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이 열리고 심지어 소를 키우는 가축 농장까지 들어섭니다. 사막이 초록으로 바뀐다는 게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미성으로 확인되는 사실이 된 거죠.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땅을 파서 물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사실 경제적으로도 꽤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흔히 물이 부족한 나라는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는 담수화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는 데는 세제곱미터당 대략 0.7달러, 규모가 작은 시설이면 1.25달러까지도 됩니다. 게다가 이 비용은 대부분 시설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값이라 물을 뽑는 내내 계속 나가는 돈이에요. 반면 이미 땅속에 고여있는 물을 퍼올리는 쪽이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 파이프를 깔아둔 리비아의 조건에서는 오히려 더 싸고 합리적이었어요. 실제로 이 선택을 분석한 연구도 담수화가 리비아보다 유리해지는 건 아주 낙관적인 가정에서 그것도 제한된 경우뿐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말이 되는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죽어있던 땅이 되살아나고 도시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고 미성으로도 초록이 확인되고 심지어 경제성까지 따라온다. 이쯤 되면 이건 완벽한 성공처럼 보입니다. 인류가 4만 년 전 지구가 감춰둔 물을 찾아내 죽은 사막을 곡창지대로 바꿔놓은 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위대한 성취에는 아무도 쉽게 입 밖에 내지 않는 대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화석수는 지금 내리는 비로는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앞에서 봤듯이 이 물은 수만 년 전 사하라가 초원이던 시절에 스며든 빗물이에요. 그 시절의 강수량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번 퍼올린 만큼 그대로 줄어들기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돈을 뽑을 수만 있고 입금은 절대 할 수 없는 통장이에요. 잔고가 아무리 두둑해도 들어오는 돈이 0원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그럼 이 거대한 통장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가 조금 무거운 대목인데요. 지금의 추출 속도가 계속된다면 대략 60년에서 10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훨씬 더 오래 간다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고 정확한 시점을 못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해요. 이 통장은 채워지지 않고 조금씩 얇아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지하수는 리비아 혼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누비아 사암 대수층은 리비아, 이집트, 차드, 수단, 네 나라 밑에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대량으로 물을 퍼올리면 그 아래에서 연결된 이웃나라의 수위와 수질까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을 뽑았는데 옆 사람 잔고가 같이 줄어드는 셈이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초국경 형평성 문제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물그릇을 네 나라가 나눠 쓰다 보니 누가 얼마나 쓸지가 곧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나라는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의 지원 아래 이 물을 함께 관리하자는 공동관리틀을 마련해 두기도 했어요. 전략적 행동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틀은 국경을 넘어 이어진 화석수를 지속 가능하게 나눠 쓰자는 약속인 셈이죠. 하나의 통장을 네 사람이 함께 쓰는 상황이니 서로 규칙을 정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게 저 먼 사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국의 곡창지대 밑에도 오갈랄라라는 거대한 대수층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화석수예요. 면적이 약 45만 제곱킬로미터, 무려 8개 주에 걸쳐 있고 미국 관계용 지하수의 약 30%를 여기서 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도 빙하기에 채워진 뒤로 거의 다시 채워지지 않죠. 실제로 1940년대 이후 어떤 지역은 물높이가 90m 넘게 내려앉았고 원래 수량의 약 9%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먹는 빵과 채소를 키우는 물도 알고 보면 사하라의 화석수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참고로 리비아의 지하강은 2011년 이후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국민 대다수에게 물을 나르고 있어요. 오히려 2024년에는 마지막 5단계 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죠. 앞으로도 이 물을 계속 더 쓰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한 학술 리뷰는 재정 악화와 안정적인 관리 여건의 부재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오래 지속시키는데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짚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오래된 통장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사하라의 지하강이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줄어듭니다. 인류는 4만 년 전 지구가 사막 밑에 감춰둔 물을 기어이 찾아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었지만 그 물은 우리가 다 쓰고 나면 다음 세대에겐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유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야를 조금 넓혀서 상상해 볼까요? 지금의 뜨거운 사하라는 사실 아주 오래전엔 강이 흐르고 초원이 펼쳐진 초록의 땅이었습니다. 그 짧은 습윤기에 땅속 깊이 스며든 빗물이 수만 년을 기다려 오늘의 우리에게 도착한 셈이죠. 말하자면 이건 빙하기의 지구가 미래를 향해 붙인 한 통의 편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지금 우리 세대가 전부 뜯어 읽어버린다면 다음 세대는 다시 사막 밑을 파내려가며 무엇을 찾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편지가 사하라 밑에만 잠들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대평원 밑에도, 아라비아 반도와 호주의 마른 땅 밑에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마다 오래전 다른 기후가 남기고 간 물이 조용히 고여 있습니다. 지구 곳곳이 저마다의 초록 시절을 봉인해 건네준 셈인데 문제는 그 봉투들이 하나같이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 물이 몇 년이나 남았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구에게서 받은 이 오래된 선물을 그저 다 써버릴 자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무언가로 볼 것인지 우리가 오늘 내리는 그 선택이 바로 다음 세대의 손에 무엇이 남을지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이야말로 사막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사막이나 이집트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즐겨봤는데 그때마다 척박한 땅에서 사람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이야기에 유독 마음이 끌리곤 했어요.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비슷했어요. 물이 언젠가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보다 인류가 사막 및 4만 년 된 물을 실제로 찾아내 강을 만들어냈다는 그 성취 쪽이 저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유한한 자원이라는 무게는 그대로 남지만 그 무게보다 이걸 정말 해냈구나 하는 감탄이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복잡한 과학, 사막처럼 메마르지 않게 쉽게 정리해드리는 사이언스랩스였습니다.